며칠 전에 제가 아직 전셋집 해결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막 영하 뭐 5도 이상 내려가면은 전셋집 보일러 때문에 좀 켜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는 아주 약하게. 근데 보일러 난방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래도 얼마 정도 나오겠지라고 예측은 했는데 며칠 전에 그 고지서가 저 자동이체로 돼 있어갖고 봤더니 뭐 9만원, 10만원이 나온 거예요. 난방 거기다 살지도 않는데. 그래서 너무 갑자기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이 남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너무 갑자기 화가 막 치솟는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오늘은 전셋집 가서 짐을 다 빼고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제가 저번에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좀 중간에 또 다른 과정이 있었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사를 가고 싶은데 그 집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집에 돈이 뭐 생겼을 때 1순위로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이 집에 뭔가 지분이 있다는 거를 좀 증명하는 그런 거거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그래서 내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안 하고 이사를 가면은 그 대항력이 사라져서 내가 나중에 뭐 집이 팔리건 뭐 경매를 하건 뭐 이럴 때 1순위가 아니야.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아니라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건데 이걸 하면은 내가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집주인에게 뭐 비밀번호를 양도하는 순간 이제 법정이자 5%가 붙거든요. 계약서에 적혀있는 전세금에 대한 5%, 연 5%로. 그래서 그거를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내가 그 집에 대해서 이미 내가 깨끗하게 인도를 집주인에게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뭐 하자, 뭐 보일러 터지건 말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하려고 오늘 갑니다. 근데 좀 귀찮은 게 오늘 영하 7도거든요. 갑자기 어제까지는 그래도 좀 돌아다닐 만한 날씨였는데 오늘부터 영하 7도, 막 영하 11도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주의 시작이라서 좀 가기 귀찮지만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약간 화가 나네요. 집이 생각보다 해결이 잘 되지가 않고 이상한 일이 많았어.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겪어서 약간 멘탈이 좀 갈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태고 오늘 이제 그쪽 집 가서 정리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좀 스트레스 받고 추워서 나가기 싫지만 준비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사실 완벽하게 나이스한 결말까지라고 말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괜찮은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8천만 원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이 됐네요 벌써. 제가 한 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서 이사를 안전하게 했고요. 주인의 노력이 잘 보이지 않아서 최근에 지급 명령 신청을
걸어놨습니다. 절차 중에 오늘 전화가 온 거고요. 전세 보증금 중에 7천은 준비가 되었다. 근데 나머지 1,000이 없다. 그래서 그거는 차용증을 좀 써서 마무리를 짓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셔갖고 솔직히 저는 이게 괜찮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1,000을 더 만들 때까지 기다리고 마음 뭐 이렇게 졸이고 이런 것보다는 차용증을 안전하게 쓰고 마무리를 짓고 좀 저도 그 집의 이제 저주에서 좀 벗어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제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거의 한 최대 2천까지 이를 가능성이 있어요. 제 돈 2천까지. 그럼에도 저는 경매를 갈까라는 생각까지 했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잃더라도. 또 어쨌든 간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그 증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로도 굉장히 괜찮지 않나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끝까지 다 받아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좀 현실적으로 이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은 결과라고 생각해. 다르게 이제 고통받는 있는 분들에 비해서. 근데 진짜 난 솔직히 전화세 너무 무서웠어. 혹시 너무 안 된다고 할까봐 막 욕할까봐 너무 무서웠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돈을 직접 받지 못했잖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들뜨지 않으려고 진짜 엄청 꾹꾹 누르고 있거든요. 저 솔직히 저 소리 지르고 싶은데 제발 안전하게 잘 끝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기도를 해주세요. 어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연락이 한 번 더 오신 거예요. 뭐 이제 우리 어떻게 합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채용증을 쓸 건지 약속을 좀 잡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제 오늘 보자고. 이제 벌써 다음 날입니다. 오늘 보자고 해서 보러 가게 됐고요. 아니 그러면은 그 전까지 거의 6개월 동안 7천만 원을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들었다는 소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바로 만들어주지 않고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만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냐에 대한 좀 의문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런 건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어봤자 뭐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돈만 받으면 됐다. 네가 어디서 이 돈을 가져왔던 상관없다. 난 내 돈만 받으면 됐고 약간 궁금하지만 물어보지 않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큽니다. 임차권 등기 해제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임차권 등기 명령부터 법무사님한테 맡겼더니 해제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하려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서면으로 접수된 거는 뭐 서면으로만 취소를 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렇게 찾아보다가. 결국엔 또 이제 법무사님에게 뭐가 필요하냐? 해제를 하고 싶다.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뭐 이런저런 서류를 필요하다라고 해서 서류를 이것저것 이제 챙겼는데 그 중에서 인감이 필요하대요. 근데 난 인감 없지. 나 이 나이에 내가 인감 있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인감 없어갖고 인감 등록하고 인감 증명서 떼고 저는 진짜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은 판결문이나 뭐 결정문? 이게 나온대요. 근데 나 진짜 받은 기억이 없어. 정말 없어.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긴 하지만 그거 이제 정리를 해서 오늘 얘기를 다 끝내고 돈을 받고 차용증까지 완벽하게 다 쓴 다음에 법무사님한테 보내서 다음에 이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 바로 법원 그 근처에 이제 법무사 사무실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이제 봐야 돼 알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좀 오늘 시간이 몇 시야? 9시 35분인데 벌써 준비를 다 했어. 나갈 준비를 벌써 다 했어요. 동사무소? 이거 뭐라고 하지? 행정복지센터? 일단 거기 먼저 가서 인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주인하고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6개월 만에. 아니지 6개월이 아니지. 2년 반 만에 보러 갑니다. 그분을. 내 돈을 6개월 동안 못 받는다. 그치? 정신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겁니다. 뭘 해도 걔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해도 저 집이 자꾸 걸리고 내가 이걸 하려고 해도 저 집이 자꾸 걸리고 이 마음이 진짜 뭐랄까? 솔직히 나는 돈을 못 받았을 때 한 2, 3개월 정도는 제대로 된 생활을 잘 못했던 것 같아. 마음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렸고 이 다음 계획도 있었고 난 더 열심히 달릴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가 이렇게 또 끊기니까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뭘 해도 이어지지가 않아. 이거래도 그냥저냥 저거래도 그냥저냥 이랬는데 드디어 다시 또 열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른 끝내고 오겠습니다.
집 엄마 내가 항상 봤을 때마다 깨끗했지? 그럼. 그 아까 그 수도 거기 문짝 떨어져 있던 붙어있던. 붙어있던데? 그래? 내가 테이프로 이렇게 했는데 자꾸 떨어지더라고 이게. 3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캐말밥입니다. 여러분 제가 티를 몇 번 안 냈는데 사실은 되게 큰 문제가 무려 8개월간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셔서 정말 너무 기쁨다고 해야 되나?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약간 좀 얼떨떨해. 막 와, 해결됐다 이것보다는 해결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앞서 이제 영상 보셨다시피 뭐 저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까지 왔고요. 저와 같은 상황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증금을 받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 그리고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브리핑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저랑 같은 문제 있다면 좀 잘 해결되시라고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참 집주인이 나빠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약 8개월 넘게 열심히 살기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원래 계획은 작년에 전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받고 그 내 집 마련 준비를 하려고 굉장히 그 전부터 공부도 열심히 해왔고, 심지어 제가 이제 경매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거 할 집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기도 굉장히 적절해서 바로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이제 전세 보증금을 못 준다 에서부터 이제 그 사기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수그러들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들도 좀 많아서 뭔가 전세 보증금을 받기 전후로 삶의 동기부여를 좀 잃었던 것 같아요, 많이. 열심히 뭔가 더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름 방황을 했습니다. 방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했는데 어쨌든 많이 방황을 했고요. 저의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3년 10월 6일에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약 2개월 전인 8월 초에 계약 종료 의사를 메시지로 주인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계약이 끝나면은 이사를 가겠습니다. 해서 집을 내놔주세요 라고 이제 문자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알겠다, 뭐 내놓겠다 해서 이렇게 잘 협의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집을 내놨는데도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갖고 제가 불안한 마음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혹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제 보증금은 돌려주실 수 있는 거죠? 라고 여쭤보니 아니요 라는 대답이 왔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왔습니다. 세입자가 없으면 돈을 못 준다 라고 그렇게 정말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었죠, 그때부터. 그리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이사할 집은 있고 계약금도 냈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좀 그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 계약금을 날릴 일은 없었어요. 따로 모아뒀던 여유 자금으로 이제 보증금을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쪽 집에 보증금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잘 이사는 했지만, 문제는 이 집주인이 내 보증금을 주지 않았고 저는 전세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가 계속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자, 이제 월세가 플러스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돈이 나가게 된 거죠. 나는 저쪽 집에 살지도 않는데 내가 대출금을 갚을 돈이 없어서 이자를 강제로 내게 돼야 됐습니다. 근데 이 집주인은 그거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내 알 바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화가 나기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한 10일 전쯤에 내용 증명을 한번 보냅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돈을 못 주겠다고 하니까 제가 증거로 남겨놔야겠다 해서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양식을 찾아서 되게 간단했어요. 나는 이때부터 뭐 살기로 했고, 그래서 이렇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나는 이때 퇴거를 하겠다, 뭐 보증금을 뭐 받겠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사실 나는 이 집주인에게 나가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통보했다라는 걸 이제 내용 증명, 이제 모두가 이제 아는 거죠. 이게 저랑 집주인이랑 우체국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서류를. 그래서 요거는 온라인으로 제가 따로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기다렸죠.
다음 순서가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기다렸어요. 왜냐면은 다음 순서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하는 건데, 이게 등기부 등본에 이 집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명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떼면은 나와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던 집이라고. 이거를 바로 하면 됐는데 왜 안 했냐? 이게 집에 있는 순간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아니면 집주인이 이 집에 대한 대출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도 집을 구하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봤는데 여기 지금 과거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 이 집주인이 돈을 안 줬대. 그럼 위험해서 들어올 수 있나요? 나도 나 같아도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해봤자 더 내가 경매로까지밖에 갈 수 없는 길을 여는 것 같아서 일부러 안 했습니다. 저도 빨리 이제 집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래서 안 했다가 언제 했냐? 12월 13일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제 등기부 등록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전에 한 뭐 2, 3주 전쯤에 법무사를 통해서 이제 서류를 드리고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달라고 제가 의뢰를 드렸고요. 그래서 한 2, 3주 뒤에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면은 뭐가 좋냐?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뒤에 제가 전입신고, 그러니까 이사죠. 이사를 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연 5%로, 보증금의 연 5%로 이자가 붙게 됩니다. 이건 법정 이자라서 무조건 받아낼 수 있는 뭐 약간 증거 같은 거죠. 나에게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증거물 같은 거죠. 그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야, 이자가 너무 아깝다. 지금 대출이자 내가 왜 생돈을 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억울하고 집주인은 그걸 내줄 그런 생각도 아예 없어 보여. 자꾸 나한테 돈 없대. 나도 돈 없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요. 나도 좀 방어 기제를 좀 만들어야겠다 싶어갖고 했습니다. 법정으로 이제 서류를 하는 비용도 제가 이따가 따로 한 번에 짜자작 말해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을 했다. 근데 이거는 이사 갈 집이 있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사 갈 집도 없는데 걸어두면 오히려 이제 정말 집이 더 안 나가고 좀 최악으로 갈 수도 있죠. 이미 이제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 돈도 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사 갈 집이 완전하게 있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없다면은 슬프지만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는 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12월 13일에 확인을 했지만 이사는 바로 안 했습니다. 전입은 언제 했냐? 24년 1월 31일에 전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나름 기간을 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사를 안 가면은 이자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집주인한테 나는 이날에 이사를 갈 거고 전입을 할 거고 전입을 하는 순간에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뭐 이제 숫자를 뭐 40 얼마 뭐 이렇게까지 한 달에 뭐 40 얼마에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빨리 어떻게든 세입자를 구하던 집을 팔던 어떻게든 해서 뭐 마련을 해라. 약간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였고요. 집주인이 정말 손해보기 되게 싫어했어요. 저하고 연락을 할 때 굉장히 손해보기 싫어했습니다. 제 딴에는 이미 내가 그때 이제 집에 들어갈 때는 전세난이 있었기 때문에 전세값이 굉장히 올랐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미 떨어졌잖아. 그럼 지금 시세에 맞게 떨어뜨려서 내놓고 들어오면은 다시 또 네가 어떻게든 나에게 그 전세금과 네가 대출을 따로 받아서 나에게 내 보증금을 다 채워주라. 그럼 되지 않냐. 이렇게 계속 제안을 하고 저도 제안을 하고 우리 엄마도 제안을 하고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다 개무시했습니다. 거의 개무시했어요. 그래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꾸 자기 딴에는 나는 전세금 값으로 매매를 내놨습니다. 나는 거기까지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거기까지다 라고 되게 뭔가 이제 그 집주인 자체가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 너 때문에 뭐 이런 느낌 계속 있었어. 손해는 이미 내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좀 짜증이 많이 났죠. 또 말하니까 자꾸 화가. 그래서 저는 1월 31일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24년 4월 9일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제가 이 단계까지 쉽게 가지 않은 이유가 비슷해요.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저는 경매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에 경매에 가서 내가 내 보증금만큼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알았으면 바로 경매에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 집 사건 생기기 전에 경매를 좀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우리 집은 경매에 나가는 순간 절대 아무도 안 들어와. 나밖에 이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확실해서 나는 절대 경매는 정말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가지 않은 이유도 경매에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던 거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 어떤 감정적인 문제를 겪었냐면 내가 이거 조금 손에 덜 보겠다고 계속 기다리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집 경매를 하고 싶어갖고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이 돈을 못 쓰고 있는 거야. 어디에 묶여갖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화가 났고 이거 어차피 끝까지 가면은 나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일단 빨리 끝내야겠다. 어떤 결과든 내가 돈을 잃든 뭐 다시 다 받든 어떤 결과 됐든 일단은 빨리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급명령 신청서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훨씬 더 세요. 아까 그 임차권 등기 명령보다. 왜냐면 얘는 연 12%로 이자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좀 힘들었어요. 이걸 하면은 이 다음 단계에서 뭐 통장 압류나 뭐 경매까지 갈 수 있는 뭐 약간 그 소장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결정문 뭐 이런 거거든요. 여기 이제 이 집에 대한 뭐 문제가 있으니 이걸 받기 위해서 뭐 경매를 치르겠다. 아니면 뭐 압류를 하겠다. 뭐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세히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그 전에 한 번 또 기회를 한 번 더 줬죠. 정말 저 착한 것 같아요. 기회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저랑 다시 좀 상의를 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전세가를 더 낮추고 뭐 어디서 대출을 뭐 받던지 해서 나한테 보증금을 완전히 챙겨주는 거, 그런 거를 수용할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저랑 좀 연락을 해서 뭐 합의점을 찾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집주인이 알겠다고 하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바로 그 다음날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요거는 변호사를 통해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법적인 과정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전하게 하고 싶다고 해요. 안전하게 하고 싶다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어영부영 하는 것보다는 좀 자세하게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어서 그냥 돈을 썼습니다. 이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닌가 싶어서 돈을 좀 썼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했죠. 근데 4월 29일 이 지급명령 신청서는 한 2주, 3주 뒤에 이제 집주인이 그 문서를 받고 이의 제기를 안 하면은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변호사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4월 29일에 집주인이 그 문서를 폐문부제를 했다. 그러니까 안 받았다는 뜻이죠. 집에 없는 척을 했던지 진짜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가 않아서 뭐가 이제 안 됐다. 그래서 다시 전송을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여쭤보길래 당연히 다시 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용이 또 발생했습니다. 돈을 많이 썼습니다. 나름 막 진짜 많이 쓴 건 아닌데 제 기준에는 그래도 안 써야 될 돈이었으니까 원래. 그래서 썼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에 다시 이제 송달 다시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5월 2일에 집주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집주인한테 뭐라고 했냐면 돈 돌려줄 거 마련한 거 아니면은 전화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 중간에 자꾸 시도 때도 없이 막 새벽 12시에도 전화 와갖고 지 말만 하고 끊는 거예요. 내가 어리다고. 날 되게 막 아가씨 막 학생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화난 거야. 나도 졸리고 피곤한데 갑자기 연락 와서 혼잣말하고 막 혼자 화내고 끊고 막 이러니까 난 너무 진짜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갖고 내가 피해자인데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너 앞으로 문자에 답장만 해라. 돈 다 가져온 거 아니면은 전화하지 말라. 난 절대 안 받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도 가만히 참 웃겨. 그 임차권 등기 명령했을 때도 그거 하면은 집을 못 보여주니까 빨리 풀라. 빨리 풀어야지 집을 보여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는데 내 할 바 아니죠? 근데 막 계속 나한테 그런 걸 왜 했냐. 막 이러면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말이 안 통했고요. 저도 말이 안 통하는 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5월 2일에 집주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제 보증금이 이제 8천인데 내가 보증금 7천만 원까지 현금으로 준비를 했다. 근데 나머지 1,000은 차용증을 써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해제되고 그 전세금도 그 보증보험이 되는 금액으로 낮추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거의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나도 많이 이제 내려놓고 뭐 이랬으니까 1,000만 원은 내가 차용증을 쓰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짓고 싶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걸 들었을 때 여러분은 1,000만 원까지 다 받아야 된다. 그리고 변호사 돈, 법무사 비용 돈, 이자 뭐 이런 거지 다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화가 나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겪잖아요? 그러면 되게 초연해집니다, 사람이. 저는 솔직히 이 지급명령을 신청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난 경매까지 갈 생각했어요. 그래서 2천까지 이럴 생각도 했어, 심지어. 오히려 나는
내 돈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상황에 오히려 초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에 왜 부동산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동산에 가서 실천을 받고 차용증을 작성을 하고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를 당일에 해제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그 앞에 영상이 그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고요. 진짜 제가 막 위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화도 굉장히 잘하고. 근데 그날따라 뭐만 먹어도 토가 나올 것 같고 미식거리고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거의 못 먹었던 것 같습니다. 먹으려고 해도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막 누워있고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날 너무 개운하게 다 괜찮아졌지만 그래서 이렇게 7천을 온전하게 받았고요. 1,000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8,000 받는 것보다 1,000 받는 건 쉽고 솔직히 1,000은 모을 수 있잖아요. 모을 수 있잖아. 몰라 나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용증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 이자에 대한 부분, 뭐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비용 이런 거는 내가 3개월의 시간을 줬어요. 3개월 시간 안에 이 1,000만 원을 갚은다? 그러면 묻지 않겠다 따로. 그냥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답답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했고 그게 가장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뭐 욕하셔도 되고 어쨌든 제 마음이 그게 편했습니다. 뭐 그 이후에까지도 안 갚으면은 이 이자나 선임 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고 차용증을 작성을 했습니다. 아 그걸 안 말했네. 저는 보증보험이 없어서 이 난리를 쳤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조금 더 쉽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꼭 어디 이제 집 할 때 보증보험이 되는 집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집주인이 알아서 그게 되는 가격으로 낮춰서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당장 8개월간의 여정이 끝났고요. 사실 끝나진 않았지만 저는 그냥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전세대출을 갚을 거고요. 아니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냥 경매하고 있어도 되지 않냐. 근데 제가 받은 전세대출의 종류가 집 매매, 그러니까 내 명의의 집이 생기는 순간 대출 상환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 돈으로 그걸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길고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더 많은 정말 수많은 그 중간에 썰이 있는데 이건 또 나중에 또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정만 좀 살펴보자면 그래서 이제는 얘기는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은 상황에 있다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집주인을 압박 줄 수 있는 방법. 내 보증을 못 돌려주겠다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첫 번째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다음에도 말을 안 듣는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도 말을 안 듣는다. 지급 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을 하세요. 이게 순서대로 압박이 더 커지고 실제로 뭔가 이제 조치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전에 한 번씩 압박을 주세요. 내용증명을 보내겠습니다. 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이제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고 집을 제대로 못 보여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저도 뭐 이러고 싶진 않지만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내 할 바 아니잖아요. 솔직히 집주인 사정 내 할 바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먼저 언급을 하고 집주인이 뭔가 제스처가 없어 그거에 대한 그러면 바로 하시면 됩니다. 이걸 해야지 여러분들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법적인 절차 사용 금액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금액이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널뛰기야. 제가 알아보니까 비용이 좀 널뛰기입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드렸던 비용은 말이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35만 원이 들었고요.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는 30만 원이 들었습니다. 해제도 돈이 들어요. 사람을 쓰면. 되게 급하게 아무데나 알아보지 않고 이제 바로 그날 해야 됐기 때문에 그냥 법원 앞에 있는데 아무데나 가서 했고요. 제가 원래 해주셨던 데 분을 물어보니까 15만 원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반 이상도 깎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 알아보기 나름이고 뭐 요 정도 들 수 있다라고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급명령 신청하는 거는 22만 원, 그러니까 의뢰 비용이 22만 원에 인지액이랑 송달료라는 게 있대요. 그게 이제 95,200원이 들었습니다. 대충 100 정도 들었네요. 요거 법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그리고 제가 피해 입은 거, 뭘 피해 봤냐? 매달 한 14만 원 가량의
전세대출 이자가 8개월 동안 발생을 해서 112만 원 정도 이제 제 돈을 뺏어갔고요. 집주인에게 좀 다른 방향, 뭔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돈을 줄 수 있다. 여기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방법이 좀 궁금하다. 첫 번째, 현재 시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세로 전세가나 매매가를 좀 낮춰달라.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받는 시기라면은 아마 입주를 했을 때 전세난이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감이 굉장히 높았을 때. 그래서 확률이 높아갖고 지금의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제대로 말하는 거죠. 아니, 과거는 과거고 입주를 받으려면은 지금 시세로 내놔라.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뭐 너가 어떻게든 마련을 해라. 뭐 지인에게 빌리든 가족에게 빌리든 대출을 받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소액을 채워서 나에게 제대로 달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대출 받아서라도 가져와라. 이것도 이제 당연한 방법이죠. 어쨌든 내 돈이니까 내가 굳이 세입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죠. 난 계약이 끝났으니까. 네가 어떻게든 뭐 신용대출, 개인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가져와라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집이 괜찮아. 역세권에 이 정도 위치면은 살기도 너무 좋고 조금 기다리면은 어쨌든 누군가 들어올 것 같긴 해. 내가 만약에 집주인이라고 해도. 그러면은 그 집을 사시는 것도 고려해도 됩니다. 대신에 급매가로 굉장히 낮추게 사셔서 매매하는 것도 만약 괜찮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경매를 가기 싫다고 하면은. 저는 집이 굉장히 후졌기 때문에 살 마음이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괜찮은 선에서 차용증을 쓰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받고, 저의 경우도 지금처럼 집주인이 뭐 이제 보증금의 거의 한 80~90%는 현금으로 주겠다. 근데 나머지는 차용증을 좀 쓰고 싶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은 그렇게까지 위험해 보이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차용증을 썼고요. 더 좀 마음이 불안하다. 차용증 쓰고 날라버리면 어떡하냐에 대한 이제 그런 불안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은 공증사무소를 집주인이랑 같이 가서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차용증에 대한 뭐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거를 공증 받겠다. 공증 받으면은 조금 더 뭔가 절차가 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왜 다 고려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한번 여러분도 잘 고려를 해보세요. 또 다른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아직 집주인이랑 열심히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솔직히 전화나 대면보다는 문자, 카톡으로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를 쓸 때 계속 뭔가 이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나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뭐 이런 거를 계속 달라고 하셔갖고 문자로 저는 이제 계속 대화를 했기 때문에 주기 편하더라고요. 가능하면 문자로 좀 증거를 남겨두면 어떨까? 그게 조금 더 여러분에게 편할 겁니다. 나중에 뭐 절차를 가야 된다면. 자, 그리고 주기적으로 내가 아무 일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내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서 보내주세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갖고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간다. 내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심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다. 빨리 네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뭐 약간 이런 의미를 담은 문자를 주기적으로 보내드리면은 이것도 내가 이제 나중에 증거로 쓰일 수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호소를 했다. 계속 요청을 드렸고 뭔가 이제 나도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걸 받기 위해 뭐 이런 걸로 쓸 수 있다고 하신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남겨두면 좋습니다. 내가 좀 피해자라는 걸 확실하게. 만약에 저처럼 조금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잘 모른다 라고 하시면은 이상한 수법으로 여러분은 꼬드길지도 몰라요. 이 집은 정말 좋은 집이에요. 이 집 재개발될 거예요. 정말 좋은 가격에 이거 집 매매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저 진짜 다 받았거든요. 그 제안. 넘어가지 마세요. 이거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절대 넘어가지 말고 가능하면은 아름답게 깔끔하게 돈 주고 받고 끝내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물쩍물 이렇게 그게 저 생각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니요. 이렇게 강경하게 잘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근데 그거 제가 좀 생각 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아니요 괜찮아요.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요. 일단 그런 것도 좀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법적으로 최대한 모든 걸 다 하겠다. 집주인이 제가 이제 물어보진 않았어요. 특별히 뭐 어떤 경우로 돈을 구했는지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예측하기로는 제가 문자를 보냈을 때 이랬거든요. 저는 지금부터 법적인 절차를 다 들어갈 거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무섭죠? 이렇게 말만 들어도.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빠르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법적으로 도움을 좀 받을 때 유용한 곳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유튜브 블로그만 보면은 몰라.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절대로 도와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이제 좋은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어. 이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를 할 때는 저는 로톡을 이용했습니다. 이거는 변호사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식인처럼 내 고민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싶고 하면은 변호사분들이 거의 한 10분 안에 한 5명, 6명이 쫙쫙쫙쫙 이제 막 써주듭니다. 그리고 로톡에 처음 가입하면은 전화 상담 15분을 무료로 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듣고 방법을 어느 정도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되었고요. 전세 피해 지원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법무사 변호사 분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 1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신청하면은 전화가 오고 대면도 되는 걸로 알았는데 전 너무 멀어갖고 그냥 전화로 했습니다. 전화할 때 할 때 궁금했던 거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았고 이런 걸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일 빠르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상담 받을 때 유용하게 이용하시면 좋고, 먼저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그 상담해주신 변호사분이 100만 원을 부르시더라고요. 그거를 진행을 하려면은 생각보다 너무 비싼데 싶어서 크몽에서 알아봤더니 크몽에서는 거의 한 5분의 1 가격으로 진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류 처리잖아요. 그런 게 좀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크몽에서 구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서류 양식, 뭐 내용 증명, 차용증 이런 거 내가 뭐 알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애초에 그걸 쓸 일이 없어야 되지만, 자, 그거를 어떻게 쓰냐? 로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폼이면 이제 각종 서류 양식을 되게 빠르게 쉽게 쓸 수 있게 좀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차용증을 썼고, 차용증 쓸 때도 무슨 내용을 표현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거기 안에 이렇게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쓰고 이런 거 뭐 변제, 런제 이런 것도 다 적을 수 있어갖고 저는 굉장히 편하게 잘 이용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부터 계획했던 저의 그 다음 과정을 준비를 할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뭐를 많이 배웠냐? 내가 피해를 봤을 때 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배우기도 했고요. 좀 안타깝지만 그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뭔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법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고 돈을 먼저 써야 되고 안 되면 고통받는 것도 나고 뭐 이렇습니다. 집주인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안전하게 집을 구하려고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저 돈 없어서 돈 못 줘요. 이러면 끝이에요. 진짜로요. 저도 보증금이 8천이었어요. 8천. 1억도 안 됐어. 전세인데 8천이면은 진짜 저렴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그렇게 당했습니다. 이게 남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집을 구하실 거면은 차라리 월세가 조금 비싸더라도 보증금 낮은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내에서 할 수 있거나 뭐 다른 방법을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렵습니다. 어릴수록 더 등쳐먹을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집주인에게 휘둘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휘둘리는 순간 집주인이 이상한 제안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전세보다는 저는 월세가 좀 낫지 않나. 전세의 장점도 있지만 무서워요. 저는 이제 다시는 전세에 살 마음이 없거든요. 월세 아니면 매매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시거나 약간 뭐 어떻게 해결하셨냐 뭐 이런 부분도 다 말하긴 했는데, 궁금하시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액땜을 너무 크게 했네요. 여러분도 저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알바!